안녕하십니까. 오영근의 속속 경제 오영근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 5월 20일 경제기사에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기사를 쉽게 들려드리는 명품 기사에서 5월 20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내일 아침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정상회담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이미 문 대통령은 미국을 방미 중입니다. 한미정상은 백신 동맹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한국에서 중요한 과제가 백신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신을 지금 현재 백신 스와프를 하느냐, 미국에서 확보한 백신을 좀 먼저 갖다 쓰느냐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미국의 모더나 백신을 한국의 삼성바이오에서 위탁 생산하는 문제, 이 두 가지를 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백신 동맹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보도입니다. 백신과 반도체 협력으로 한미 협력을 극대화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반도체를 투자해주고 미국에서 중요한 방위 산업으로 강조하고 있는 반도체 협력을 해주고 다음 백신을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은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반도체 동맹에 우리가 하게 되고 또 한국이 필요로 한 백신 동맹을 선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동맹에서는 일본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일본이 그동안에 반도체가 사실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첨단을 미국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일본의 반도체가 쇠퇴기에 들어갔습니다. 또 따지고 보면은 여기 언론 보도에 보면은 1986년에 미국이 일본을 견제한 것이 그런 악연을 가져왔다 그런 보도인데 이번에 중국 견제를 위해서 공동 목표를 내세워서 중국 견제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합 전선을 구축할 것이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한국과 대만과 일본이 연결되는 그런 반도체 동맹을 구축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가 이번에 삼성전자뿐이 아니고 현대차도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그것은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선점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반도체, 전기차, 그다음 배터리 회사가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미중 간에는 테크 전쟁에서 이번에는 자율주행차의 라이더 센서, 자율주행차의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라이더 센서가 간에 또 미중 간에 지금 전쟁이 붙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화웨이가 시중 가격 5분의 1 수준에서 개당 22만 원 정도의 초저가 라이더를 개발하면서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라이더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안보가 가장 이제 중요하죠. 사실상 한미 간에 지금 완벽하게 조율이 좀 안 되고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바로 안보, 북핵 문제인데 북한의 호응이 없으면은 정책 약발이 먹히기가 힘들다 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 2.0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선제적 조치 이후에 북미 간 협상을 진행한다는 그런 북한의 선제 조치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은 오히려 핵과 미사일을 개발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이든은 그런 단계적 대북 압박을 하면서 실무 단계에서 대화와 접촉을 하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톱다운식 방식이 아니고 대북 압박을 계속하면서 실무적인 대화와 접촉을 하는 그런 단계적 접근을 바이든은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문제는
그런 단계적 접근은 한계가 명확해야 된다. 북한이 단물을 빼먹고 핵 동결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단계에서 북미 화해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2단계에서 핵을 동결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유엔 안보리의 경제 제재 완화를 하고 3단계에서 북한 핵을 폐기한 대신에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 이런 방향으로 단계적 접근인데 이 단계적 접근은 그 단계마다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렇게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북한은 이런 단계적 과거에도 이런 단계적 협상 과정에서 뭐 6자 회담이다 이런 과정에서도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시간을 벌어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6자 회담도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도 더 많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또 이번 트럼프와의 그 북미 회담 과정에서도 여전히 더 많은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정말 잘못하면 이것이 북한에 오히려 많이 개발된 핵 동결로 끝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핵을 폐기하는 게 아니고 동결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 바이든이 강조하고 있는 인권 문제를 꺼내지 말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 이중잣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한미 간에 지금 그 갈등을 보이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까지 만들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은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열 정도로 미국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문정부와 바이든 정부 간에 지금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이 결국은 민주주의, 인권, 가치 동맹이 확인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언론의 칼럼도 있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쪽에서 이제 편식 규제 약발도 끝나고 강남 집값이 금년 들어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계속 오르기 시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뛰자 단독주택도 올라가서 5년 사이에 2배가 올랐다 하는 그 단독주택 가격 추이가 5년 사이에 2배나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게다가 전월세 신고제를 6월 달부터 시행한다.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지금 그 임대차 상한제 그다음에 그 2+2라고 그래서 계약 갱신 청구권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전월세 신고는 여러 가지 시스템 준비하느라고 좀 미뤄왔는데 이제 그 준비가 끝나서 6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문제는 부동산 임대차 3법이 전월세 가격을 계속 더 많이 올려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전월세 입주자들이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월세 난민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도 꿈쩍 않고 정부 여당은 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뭐 엄청난 그 혼란상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러면 일제히 거의 대부분 다 가격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상당히 많이 다 대폭적으로 10%에서 20%씩 심지어는 29%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락해서 암호화폐 시총이 2조 달러대에서 1조 7천억 달러, 6조 8천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지금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떨어지지 않거나 소폭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USDT라든지 USDC 같이 이거는 USDT와 USDC는 대표적으로 달러 가치에 연동되어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릴 전망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소폭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달러 가치에 연동되어 있는 이걸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보니까 미국의 상위 크립토 마켓에 올라 있는 보니까 테드를 하고 하는데 그걸 USDT라고 하면 USDT라고 하고 또 USD 코인 USDC라고 하는데 USDC와 DT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급락하던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어제 밤에 다소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에서 38,418달러를
오늘 아침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3만 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어젯밤 사이에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한국에서도 지금 가격이 5,136만 원까지 6만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거의 4,6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5,136만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어젯밤을 계기로 해서 급락하던 암호화폐 가격들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급락의 원인은 크게 첫 번째가 차이나 쇼크입니다. 차이나가 중국에서 완전히 암호화폐 현금화와 거래를 완전 정지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들이 일제히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당국이 세계 최대의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그 자금 세탁 방지법 또는 탈세 문제에 관해서 조사한다고 발표한 것도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머스크의 그 테슬라 판매로 더 이상 비트코인을 받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발언들이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격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만 어젯밤을 넘기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소폭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소폭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떨어지는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소폭 올랐는데 어젯밤에 요거는 이제 어제 낮에 우리가 오후에 마감한 한국의 증시인데 어젯밤에 미국에서는 주가가 소폭 하락을 했어요. 그 하락한 이유는 어제 발표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한 지난달 27일, 28일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이사록이 공개되면서 그 회의 이사록에 급속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이 되면은 통화 완화 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일제히 지금 금리가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금리를 올리겠구나 하는 예상을 하게 되면서 미국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 주가는 아직 어제 오후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 내용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소폭 올라갔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오늘 반영이 되면 아마 미국처럼 주가가 소폭 반락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은 경기가 급속히 회복되고 있죠. 인플레 걱정을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하버드대학의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을 지냈죠. 레리 서머스는 연준이 인플레에 무사안일하게 대응해서 위기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버블을 초래한다 이거죠. 흔히 말하는 중앙은행의 가장 큰 역할은 파티가 무르익기 전에 잔을 치우는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파급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미리미리 잔을 치우는, 다시 말하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으면은 나중에 정작 통화정책의 효과가 발휘돼야 할 때는 버블이 되어서 위기를 가져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의 주가가 소폭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8조 원 넘게 팔았는데 화학주와 통신주, 유통주는 사들였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 그런 이해가 쭉 나와 있습니다. LG화학이라든지 SK텔레콤 뭐 등등 해서 화학이나 통신, 유통주를 사들였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배터리나 반도체,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라든지 SK 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데서 배터리의 공장을 미국에 짓기 때문에 반도체나 배터리 관련주가 반등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가 몇 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치 변동성이 계속 커지면서 지금 정치가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금리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또 회복이 되면은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요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계속 커집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그래서 배당주 펀드에 오히려 눈길이 가고 있다. 그런 배당주 펀드가 늘어나고 또 그 투자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부채발 파산 경고, 부채가 좀 너무 많고 특히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기업이나 가게의 부채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잘못할 경우에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부채발 파산이 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장벽을 빨리 쳐야 한다.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경기도 안 좋은데 계속 최저임금을 더 올려달라는 그런 노조의 강경한 요구가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계속 민노총에서 공익위원회 일부를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해왔는데 결국은 정부가 그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기선 싸움에서 지금 정부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40대 가장의 한숨, 그리고 청년 포주기,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2030에 치중하다 보니까 4050들이 지금 소외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30에 너무 치중하고 다음에 또 6070은 고령층이라고 또 대우를 하다 보니까 3040 40대 가정의 한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너무 청년층의 현금 지원에 쏠리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신세계가 출정을 앞두고 지역에서 3,000명을 채용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흔히들 육성산업발전법이라고 그래서 대행 이런 매점들이 출점하는 것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대행 매점이 출점을 하니까 지역에서 3,000명을 채용하는 고용 증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OECD 37개국 중에서 행복지수가 35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나왔습니다. 10점 만점에 5.85점인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아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근로시간도 길고 해서 국민 행복지수가 37개국 중에서 35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IT 개발자들이 부족해서 지금 뭐 계속 웃돈을 주면서 채용해도 부족해서 결국은 동남아로 채용의 아웃소싱을 늘리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건비도 절반 정도 되고 실력이 있는 주로 베트남 쪽에서 많이 스카우트를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내에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거의 뭐 30%가 놀고 있고 즉 나머지 또 일자리 가진 사람도 거의 한 40, 50%가 단기 알바만 하고 있는 정규직의 16%밖에 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는 그런 속에서도 이 고급 인력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건 너무 오래도록 40년 넘게 평균화 교육만 하면서 우수인력을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드디어 IT 개발자들을 해외에서 리크루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한국 금융 ICT 융합학교 회장을 하면서 일부 블록체인 회사를 방문해 보면은 그게 블록체인 개발한 사람들도 상당수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에서 취업률이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대졸자의 취업률이 그래도 96%를 기록해서 거의 완전 고용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2020년에는 그 대졸 취업률이 98%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2%포인트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96%니까 한국과는 달리 완전 대졸 취업자들이 완전 취업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은행들이 금융에서 칸막이가 사라지면서 디지털 협력과 경쟁을 하는 협쟁의 시대에 들어갔다.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 쪽으로 영역을 확산하면서 전통 금융사들이 과의 그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뭐 바야흐로 칸막이가 없는 그런 시대죠. 예를 들면 KB페이에서 현대카드를 쓰고 우리은행 네이버와 대출을 제휴하는 등 칸막이 없는 시대인데 이걸 좀 자세히 보면은 예를 들어 핀테크사와 전통적인 금융사의 시총이 지금 현재 페이팔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600만 달러인데 시총이 2,857억 600만 달러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시총은 1,238억 달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두 배가 차이 납니다. 한국에서도 카카오뱅크 시총은 39조인데 JB금융 지주의 시총은 24조, 신한금융 지주는 21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진출이 약진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스마트를 바람을 타고 온라인 펀드가 20조 원을 넘었다. 온라인 전용 펀드 설정액이 20조, 지난 4월에 20조 7천억을 기록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펀드를 가입이 늘고 있는데, 지난번 금융소비자법은 너무 과도하게 돼서 펀드를 가입하려면
가입자가 은행에 가서 설명을 듣고 녹음까지 해두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이런 온라인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죠. 건보 제약사들이 전문의약품, 그 전문의약품 대부분 90%가 보험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의약품 생산에만 매달려서 최근에 비중이 20년 새 30%에서 89%까지 폭증을 했다. 그래서 건보제약이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 지금 이제 건강보험 재정도 지금 곧 고갈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30년 이상 흑자를 낸 기업이 유한양행, 신영증권, 삼성전자 등 58곳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신세계와 네이버가 뭉쳐서 쿠팡을 따돌리고 이커머스 승자가 되어 있다는 야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쪽에 바야흐로 굉장히 분홍 할거시를 끝내고 빅3로 재팬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삼성은 애플을 잡기 위해서 구글과 동맹을 한다. OS를 통합하고 스마트워치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애플과 맞설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경영 쪽에서 테슬라가 많이 인구에 회자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괴짜와 핵심이 나와야 된다. 지금 일론 머스크는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특히 암호화폐 관련해서.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도 개발하고 심지어는 화성까지 가는 스페이스X라는 그것도 이제 지금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뿐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 지구상에다가 수천 개의 그 드론을 띄워서 인터넷에 막힘이 없도록 하겠다든지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한 핵심적인 그런 괴짜 같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작년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주가가 10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1년에 10배 올라갔다는 것은 엄청난 기염을 도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머스크 같은 괴짜 핵심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철강이 없어가지고 현대제철이 결국은 가동 중단 상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경제 회복에 따라서 철강 수요가 급증한 데다가 중국이 수출 통제까지 하기 때문에 철강 가격도 지금 3배쯤 올랐는데,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철강을 구하지 못해서 현대제철이 조업 중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삼성의 LG도 결국은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판매가를 조정하거나 프로모션을 축소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이 한국을 너무 많이 뺏긴다. 뺏겨도 너무 뺏긴다. 짝퉁 K가 5년 새 9배나 증가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 중국의 지금 지적 재산권 침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2,753개사가 피해를 받는데요. 2016년에 311군데 있던 거죠. 9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계속 조사를 해서, 그런데 반도체 기술도 미국이 갖고 있는 기술을 해킹해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중국이 한국 제품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작년에 2,753개나 무단 복제가 접수가 됐는데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계속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2019년마다 797건인데 작년에 2,753건으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멜트다운 위험이 없는 소행문 원전이 그린 수소까지 생산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소형 원자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형 원자로 중에서 수소를 생산한 원자로가 고온 가스 냉각로, 그 다음에 가스 냉각 고속로, 용융염 원자로, 이런 식으로 소형 원전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고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은 엉뚱하게 30년 넘은 나무를 벌채해가지고 오히려 탄소 중립한다. 이런 귀괴한, 학술적으로나 도저히 국민 정서상으로 납득이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산림청에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산림청이 30년 낸 아주 산에 울창한 밀림을 베어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대통령의 탄소 중립 정책에 기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과잉충성인데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이라는 것이 산림 농가가 독일과 더불어 세계 가장 잘된 국가인데 저도 어릴 때 산에 나무를 심으러 다녔고 송충이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거쳐서 6.25를 4년 동안이나 치르면서 전산이 전국토가 민둥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저희가 그 당시에 어린 학생들이 산에 나무를 심고 그래서 식목일이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나무를 심어놓으면 또 송충이가 많이 생겨요. 그 송충이를 전부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놓은 산림 녹화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탄소 중립이란 또 말도 안 되는 30년 넘은 나오는 탄소를 덜 배출한다. 뭐 이런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도 안 과학적 근거에 약한 걸 토대로 해서 나무를 이렇게 베내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보도가 나왔고요. 보조금 의혹, 시민단체 보조금 의혹으로 인한 윤미향 의원이 빠르면 다음 달에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의 이용수 할머니 폭로로 시작된 그런 그 재단의 공급 유형 이런 문제, 횡령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 9월에 기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까지 진출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의 정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전문가들 얘기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결론이 날 텐데 결국은 4년 임기를 다 채우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벌써 그렇게 됐는데 1년이나 국회가 벌써 1년이 이제 작년 4.15 총선이니까 1년이 넘었어요. 1년 동안 벌써 아직 재판도 한번 안 열고 이러면 다음 달에 첫 재판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뿐이 아니죠. 뭐 울산시장 선거 파장을 일으킨 사람도 지금 뭐 국회의원 당선돼가지고 1년째 지금 저러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국회는 불량 입법 공장이 되었다. 여당의 독주국회가 입법권 타락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본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건데 모든 국민이 다 그걸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해 달라고 권리를 위임해 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선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범위를 넘어서는 입법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입법권 타락이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제안했던 1689년에 영국의 존 로크의 통치론에는 이런 경우는 국민들이 저항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소환권, 국민 저항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지금 뭐 엄청나게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자유와 특히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의 당대표 경선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마한다고 해서 지금 신인들과 중진과 시인 간의 경쟁이 불붙었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제 대선을 위해서 진용을 갖추었는데 주로 성남 라인과 한쪽면 출신인데 일부 학자들도 거기에 좌익 진영의 학자들도 가세하고 있군요. 대학가의 꼰대 감별법 너는 아직도 민주당 지지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정말 민주당이 지금 뭐 그냥 20대를 달래기는커녕 경험치가 부족한 상대 탓으로 돌리면서 오히려 훈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20대들이 특히 이대남이 민주당을 에서 떨어져 나오고 있는 민주당 지지대를 이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뭐 성찰이나 반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뭐 5.18 같은 것을 우리 것이니 야는 추모할 자격도 없다 이런 여당의 오만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고요. 지금 한국 정당은 정부 수립 이래 달라진 게 없다. 정말 안타까운 정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타락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부패하고
그야말로 요즘 흔히 말하는 탐욕에, 586의 기득권의 탐욕에 젖어 있는, 국정 능력, 운영 능력이 없는, 국정을 위해서 입법을 해야 할 능력이 없는 오합지졸의 정당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5월 20일 목요일 아침 경기 세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